오늘 섹터를 보면은 MLCC 그리고 기판 관련주, 특히 삼성전기의 상승폭이 더 유난히 더 상승폭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아침에 메리츠증권 양승수 연구원이 MLCC 관련해서 괜찮은 보고서 리포트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승수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양승수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은 투자 대세의 축 한쪽은 또 MLCC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급 부족 현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AI 인프라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AI 인프라, 즉 AI 서브용 MLCC의 경우 이제 초소형, 초고용량 MLCC가 필요합니다. MLCC가 원래도 작죠. 전자부품 산업의 쌀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AI용의 경우 기존 MLCC보다 더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생산 난이도가 높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용량을 높이려면 MLCC가 통상적으로 적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느끼셨겠지만 이제 작은 면적에 적층을 많이 한다는 게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고요. 현재 이 AI 서브용 MLCC의 공급 업체가 높은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 공급 부족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AI 서브용 MLCC가 IT용 라인을 쉐어하거든요. 쉐어한다는 게 이제 공유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IT까지도, 왜냐하면 선두권 업체들이 IT용 라인을 이제 AI용으로 전환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IT까지도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확대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저희가 리포트에도 적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기반으로 이제 고전압 MLCC까지 수요가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이클이 17, 18년도처럼 굉장히 강하고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MLCC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하구나. 그게 이제 시작이 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느낀 점에서 좀 진입장벽은 어느 정도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MLCC, AI 사이클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연구원님의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MLCC 투자하실 때 핵심은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MLCC의 가격 인상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고요. 사실 작년부터 뭐 MLCC가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미 가격이 오른 줄 아세요. 근데 5월 달부터 드디어 처음으로 이 MLCC가 공식적으로 이제 가격이 막 오른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는 이미 많이 올랐죠. 사실 뭐 당연히 MLCC가 이제 메모리만큼 오르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기울기 측면에서 이제 막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MLCC 관련주들은 이 가격 인상 사이클에 기반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투자 매력도는 조금 더라기보다 더 많이 이제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시그널을 포착해 주셨습니다. MLCC 가격 인상은 5월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하반기 모멘텀은 더욱 두둑하게 챙겨가면 될까 이런 생각이 또 자연스럽게 드네요. 자, 그럼 MLCC 관련해서 리포트 잘 봤는데 최선호주는 무엇이고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설정하셨는지까지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 적정 주가 240만 원 제시드렸고 오늘은 이제 MLCC 쪽 계속 강조드렸지만 삼성전기는 또 기판에서도 업사이클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기판과 MLCC 양 방향에서의 수혜 강도가 계속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나 오늘 삼성전기가 뛴 이유가 그대로 포착이 되고 있네요. 일단 MLCC 오늘 리포터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리고 고부가 반도체 기판 양대 두 축이 든든하게 삼성전기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40만 원에 대한 그 설정 전략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다음 또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승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의 분석, 특히 MLCC 관련해서 최근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여러분의 관심사인데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앞서서 메리츠증권 양승수 연구원을 연결해서 MLCC 전략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삼성전기 양승수 연구원도 24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려잡았는데 기존에는 145만 원이었지만 오늘 240만 원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는 장중에 12% 오르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JP모건에서 삼성전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첫 번째는 AI 비즈니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든든한 그 축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MLCC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양승수 연구원이 했는데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전자부품의 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기술력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잘 팔리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자본 이익률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상승 사이클 그런 부분을 잘 타고 있는 그런 모습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축이죠. AI 서버용 고부가 MLCC 수주에 대한 급증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전장과 또 산업용 비중이 늘어나면서 훨씬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2028년 같은 경우에는 MLCC의 영업이익률이 34%가 될 것으로 JP모건은 예상을 했는데 2018년도에도 사실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31%였는데 2028년이 2018년보다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훨씬 영업이익률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데이터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고부가 가치 기판의 수요도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내년까지 완판인 것으로 좀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리콘 캐패시터라고 해서 이제 전력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반도체 옆에 딱 붙어서 전력이 안정적으로 속도감 있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그걸 조절해주는 완충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력댐 수주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가 오른 이유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양산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수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EPS라고 해서 주당 순이익이 향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올해부터 3년까지 조금 더 봤을 때 3%에서 최대 22%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목표 주가 240만 원을 올렸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이런 부분 보면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의 눈높이가 좀 비슷하구나라는 걸 삼성전기는 느낄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 기분 좋게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KB증권에서는 120만 원으로 역시 유지를 했고요. 휴머노이드,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참 연관이 된 거라서 그걸 보시면 되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가 시장 점유율이 35년에 한 15% 정도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 고가, 좀 비싼 산업용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더 높습니다. 비중이 보면 시장 점유율이 60%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된 바 주가가 그에 맞춰서 좀 잘 가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하드웨어 제어 기능 잘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CES 2026 그때 당시 되돌아보면은 이제 머니코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이런 로봇들이 자체적으로 학습한 이후에 훨씬 성능 좋게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좀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상업화를 위해서 보편 지능 이런 부분을 잘 갖춰야 되는데 최근 영상 보니까 냉장고였던가요? 그걸 잘 들어 올리는데 팔만 쓰는 게 아니고 사람처럼 전신을 활용해서 그 무거운 중량 있는 그런 물건을 잘 옮기는 그런 흐름들도 있었고 또 킥 동작을 통해서 탁월한 전신을 제어하는 모습도 보여준 바 앞으로 산업용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만들어서 소비자, 투자자로 하여금 그래서 영상 공개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담았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건 그 얘기거든요. 이제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훈련을 하면서 현실 로봇에 적용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로봇이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백만 시간이 필요한 것을 하루에 학습해서 그걸 결과로 도축해서 산업용 현장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그렇게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심투리얼 갭이라고 해서 그 현실, 그러니까 가상 이런 부분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그 갭을 확실히 줄이고 있다. 이게 데이터로 현재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같이 맞물려서 나올 수 있었던 건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잘 했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구글의 딥마인드, AI 설계 쪽이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훈련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가속해주는 역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아무래도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 휴머노이드 시장을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책 관련해서 도움닫기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가만히 보면은 좀 상승폭을 좀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흐름에서 ROE, 자기자본 이익률 중요하지만 주주 환원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잘 포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순이익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주 머니코드에서도 KB금융을 분석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거와 함께 맞물려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순이익과 연간 같은 경우에도 5조가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수익률이 한 두 자릿수 10% 넘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한지주 하나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말한 이유가 13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도 올려 잡았거든요. 그 이유가 은행 중에 증이익, 이익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증권 신탁 수수료 부분도 높은데 이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펀드 신탁 수수료도 높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으로 2분기 순이익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순수수료 이익만 하더라도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실적 시즌에서는 뒤질 그 기업이 거의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금융지주에서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홍콩 ELS 과징금 경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금을 이만큼 내겠지라고 생각한 게 좀 줄었기 때문에 그게 일회성 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그게 신한지주는 700에서 800억 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셋원이라고 해서 은행들은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자기 자본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돈을 얼마나 잘 비축하느냐에 따라서 외부 위험이 왔을 때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한 13.4% 전망이 되지만 여러 가지 벌금이 좀 경감되는 이슈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더한다면 더 13.5%로 늘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체력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 이게 지속적으로 은행 지주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신한지주는 은행 중 증입폭이 최대치가 날 거라고 해서 더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우려도 완화가 됐고 비은행 수익력도 개선이 되면서 배당 매력이 긍정적인데요. 총 주주 환원율이 60% 이상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매력 이런 부분이 좀 돋보인다라는 증권사의 이해 이런 부분 잘 보시고요. 목표 주가 13만 5천 원을 올려 잡았다라는 목표가 역시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보셔야 되는데 오늘 포스코홀딩스는 뭐 주가가 낮아지진 않지만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있어서 이런 흐름들은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IM증권에서 기존 목표 주가가 54만 원이었는데 48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유는 본업을 좀 잘 못하고 그 대신 자회사 업황이나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은 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철강 업종 지금 잘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긴축에 대한 그런 패턴이 읽혀지다 보니까 소재 업종에 대한 밸류, 가치가 좀 낮아지는 흐름들 그렇기 때문에 철강을 본업으로 하는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는 좋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되면은 역시나 물가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긴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주요 각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치를 높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소재 기업 대표적으로 뭐 철강 뭐 이런 부분 되겠죠. 비우호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또한 무역 장벽에 대한 규제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도 역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는 바 수출에 대한 수익이 낮아지는 그런 영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상승 모멘텀은 결국 리튬 이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이쪽에서 얼마나 이 앞으로의 본업을 잘 상쇄시키면서
플러스 요인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과 호주에서는 공급 차질 이슈가 나타나고 있고 ESS 수요는 좀 가파르게 붙고 있는 바가 있고 자원 민족주의는 좀 강화돼서 뭐 칠레의 염호가 뭐 국산화 이슈, 뭐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6위 같은 그 국가인데 이런 쪽에서 자꾸 자원 민족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바 리튬 수급은 조금 더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이런 쪽에 대한 개선 모멘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서 자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괜찮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선방할 수 있는데 역시 본업이 안 좋아서 목표 주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기 이런 부분, 금리 인상 이슈, 소재 관련 업종에 대한 모멘텀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목표 주가 떨어지는 그런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오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원이 이제 하나증권인데 지난주에 청주와 진천 공장을 방문하고서 이 리포트를 썼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주, 익산 공장이 있는데 이 두 공장이요. 국내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니까 꽤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청주 공장만 하더라도 국내 생산에 대한 점유율이 한 50%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청주 공장은 현재 가동률이 85% 정도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오리온이 증설하는 이유이잖아요. 근데 진천 통합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데 그 규모는 4,600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페이지 1, 2, 3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투자하면서 결국 이제 증설에 대한 그런 걸 완료를 할 텐데 페이지 1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 정도 하나가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페이지 2 그리고 페이지 3 이렇게 갔는데 그 3단계가 완공이 되면은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 애드온 그러니까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할랄 인증이 있는데 이슬람 국가에 뭔가 비즈니스 하려고 하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중동이나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에 퍼져나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신규 카테고리의 라인 구축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내년에 진천 공장의 하반기에 라인이 완공이 되면 조금 더 유동성이 풍부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기존의 수원 공장 같은 경우에 2천억 원의 유동화 자산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안산 공장 같은 경우에도 유동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향후 실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중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가는 배당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밝히진 않았지만 그 제목으로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CJ 제일제당보다 오리온이 더 눈이 가는 이유에 대해서 쓴 거거든요. 사실 이 리포트가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패턴이 이제 시장에 만들어지는 거고 오늘 코스피가 8,500선, 장중에 8,600선, 코스닥은 1,000을 이제 되찾으면서 반등의 기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BNK 투자증권에서는 V코스피라고 해서 이 변동폭이 엄청 컸었잖아요. 최근 시장을 보면은 뭐 오늘도 매수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이 되면서 아래와 위 사이가 굉장히 좀 심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위기보다 V코스피가 이제 높아진 그런 시장을 좀 염려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서 시장이 잘 가는 거에 찬물을 끼얹는 말은 아니지만 리스크는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전이 되더라도 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배럴당 60에서 80달러, 그러니까 종전 전에 유가 수준까지 가기에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원유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거 한 6개월 정도 필요하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차원에서는 이제 에너지가 사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전쟁 터지고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들 보셔야 되는데 또 FOMC 있습니다. 그런데 케빈 워시가 의장이 된 이후에 FOMC를 이제 치르는 거라서 굉장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장이 좀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5월 소비자 물가는 시장 예상에 어느 정도 부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코어, 핵심,
PC, 물가 지표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우린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리스크 요인이고 그 부익 코스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지금 경기 침체, 글로벌리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0.2%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도 에너지 가격 때문에 올린 거긴 해요. 그러나 그게 결국 시장 유동성에 리스크를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도 부정적 앞으로 그렇게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스페이스X 오늘 이제 강정수 박사님과 이후 코너에서 스페이스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화려하게 데뷔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2조 넘게 2조 이제 달러 넘게 이제 들어왔고 불어났고 나스닥은 4.8%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오픈 AI나 엔트로픽의 상장 이슈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물량도 부담이 되고요. 밸류도 우리 코스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IPO에 자금 조달을 하니까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빼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수급적인 부담감도 부익 코스피를 높이는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난 이후에 ETF 리밸런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런 부분도 사실 수급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합의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최종 이런 부분은 좀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코스피 변동폭이 높았던 이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익 코스피 금융 위기보다 높아졌다라는 데에 어떤 이유들이 그를 만들었는지 이 부분까지 좀 살펴드렸습니다. 반도체, PCB 쪽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오늘 아침에 좀 실적과 포인트 둬서 잘 보면 괜찮은 리포트 하나를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택이라는 종목인데 업황 쪽에서도 눈여겨볼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 주가 올린 거거든요. 16만 원으로. 이러한 이유가 실적에 있다라는 점 분명히 좀 말씀드리면서 직접 쓰신 연구원을 연결해서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택 쓰신 분은 대신증권의 박강호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의 박가호입니다. 네, 오늘 심택 보고서 잘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느낄 수 있더라고요. 일단 목표주가 16만 원으로 올려 잡으셨는데 그 이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CB 업종 내 개별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역시 이제 전방 산업인 반도체가 호황,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메모리 3사들이 HBM이나 이제 서버형 메모리 출하량 증가가 되면서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본다면은 이제 심택이 지난 4개 분기로 봤을 때는 예상보다 좀 실적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올해 2분기 기점으로 다시 분기 영업이익이 4억대로 올라오게 되고 또 3분기, 4분기는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2분기도 저희가 원래 4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추정했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410억 정도 되는데 그걸 뛰어넘는 450억대는 영업이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가 소캠2 이제 출하량을 6월 달부터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심택에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3분기, 4분기는 소캠2에 또 매출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종합을 해서 연간 실적 상향에 따른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단기적으로는 심택이 반도체 PCB 내에서는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가장 강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리포트가 눈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재진입 이런 부분이 이제 종전 이후에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게 되는데 이 심택이 리포트 안에 이렇게 읽어보면요. 메모리 3사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엔비디아, 소캠2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맞물려 있어서 심택을 고를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매출이 뛸 가능성이 있는지 조목조목 좀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패키지 부분과 그다음에 메모리 모듈 두 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모듈 같은 기준으로는 이제 국내 3사 심텍, TLB, 코리아 서키트가 있다면은 거기서 가장 많은 매출과 점유율을 국내 마이크론 내 점유율이 높은 상태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캠2도 안정적인 캐파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은 점유율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반도체 PCB가 상대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호황을 보이고 있는 서버향, 이 반도체 패키징도 있지만은 이 심텍이 추구하는 것은 이제 빔 메모리향 블리치 CSP, SIP를 매출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가장 예상되고 있는 소캠2 출하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과 마켓셔로 인해서 3분기, 4분기 때는 상당히 실적 개선이 높을 거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 것처럼 이 비메모리 패키징 플리치 CSP와 SIP 쪽도 상당히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매출 증가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평균 공급 단가를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택이 어떻게 보면 하반기 때는 가장 메모리 3산에서 높은 점유율과 그다음에 비메모리 패키징 인해서 좀 실적 개선이 다른 경쟁 업체보다는 높을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과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면 상저하고네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더 괜찮은 실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이고 워낙 안정적인 공급과 시장 점유율 확대 이런 부분으로 향후 모멘텀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심택을 통해서 또 업황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리포트라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의 심택 오늘 리포트 다양한 반도체 이 섹터에 또 보고서를 쓰시는 분인데 연구위원 박강우 연구위원님을 연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중요한 목표주가 상향 소식 나오는 종목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산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신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두산을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는데 기존 대비해서 15.6% 올려잡아서 220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에 딱 얘기를 했듯이 전자 비즈니스 그룹이라고 해서 전자 섹터 쪽 잘하다 보니까 두산의 가치가 좀 올라가는 그러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 비즈니스 그룹 해가지고 그게 순 자산 가치 비중을 좀 짜다 보면 굉장히 절대적으로 거의 50%에 가깝게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이익률 같은 경우에 30.1% 이게 1분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영업 이익률 기준으로 굉장히 최고치를 찍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자 쪽 굉장히 중요하구나, 든든한 버팀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AI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사실 CCL이라고 하는 거는 기판을 만드는 핵심 소재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부바 가치 제품에 대한 강한 수요의 이제 시기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이제 선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황도 좋고 제품도 잘 팔리다 보니까 두산의 지위까지 어깨까지 좀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엔사향이라고 했지만 엔비디아라고 이제 연상이 되실 것 같고요. 블랙엘 납품 후에 매출이 이제 레벨업 됐습니다. 이제 CCL 이쪽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하이엔드 제품의 비중이 더 커졌거든요. 24년도가 73% 정도였는데 하이엔드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고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82%로 비중이 좀 늘어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팔아도 더 매출단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미치면서 한 개당 제품을 팔았을 때 그 평균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데 작년 3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인상이 한 38.5%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분 가치가 있습니다. 두산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죠. 오늘도 좀 오르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원전 수주에 대한 랠리에 따른 지분 가치 상향 부분이고요. 작년은 거의 7조 가까이 해냈고 그리고 이제 두산테스나 반도체 밸류 수직 계열화 기대인데 이러면서 사업 지주 회사에 대한 몸값도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매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두산 굉장히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몸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전자 섹터에 있구나라는 가능성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머니코드에서는 현대차 해드렸고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또 뭐 같은 결이긴 하지만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아침에 유한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목표 주가 8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현대모비스가 AI 시대에 피지컬 AI 시대에 왜 탑인지 좀 거론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로봇 하드웨어가 돈다발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리포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품, 핵심 부품 공급사였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AI 시대에 로봇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더 부각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기존에 그런 차체를 만들 수 있는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공급망이 있었고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또 로봇을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핵심으로 하는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공급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실적 성장성과 동일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로봇 수요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게 주가 아닙니다. 핵심 부품 공급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장 이후에 밸류가 희석될 가능성이 훨씬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연구원은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이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탑티어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해낸다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훨씬 더 확장돼서 할 수 있는 발판이 있다라는 데에서도 글로벌 고객사의 확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모비스가 주가가 추가적으로 업될 수 있는 요인들이 덜어 있는데 두 가지만 좀 얘기 드리면 소프트뱅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풀옵션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팔았을 때 이제 6월, 7월인데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런 부분으로 좀 지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그리고 하반기 유상증자도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의 굉장히 뭐 핵심 요인인데 그때 제3자가 지분 투자를 해서 물량을 높일 수 있거든요. 확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은 주가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상승에 대한 이런 모멘텀 얘기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현대차, 현대모비스 목표주가 상향 소식이 좀 있었는데 그런 흐름으로 발맞춰서 피지컬 AI를 선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의 역량을 갖출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입니다. 이제 유가에 대한 어차피 이제 종전 기대감이 이제 막 서리면서 이제는 정말 종전이다라는 뭐 심리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 어제부터 우리는 막 봤고요. 그리고 LS증권에서는 오늘 한국전력을 얘기를 했는데 기존은 목표 주가가 5만 원이었는데 목표 주가를 6만 2천 원으로 올려 잡으면서 종전 이제 다시 시작하는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월 말부터 전쟁이 시작이 됐고 이제 60일 휴전 MOU 합의를 해야 되는데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전력 구입비 여러 가지 반영이 되는 한국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바이 가격이 이제 변동이 됐을 때 통상 4개월에서 5개월 후에 이제 반영이 되는 흐름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중동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모든 원재료에 이미 선반영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다릅니다. 다만 중동 전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언제 해소될런지는 우리가 좀 데이터로 만나봐야 되는데 LS증권에서는 2분기나 3분기에 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하반
하반기 조금 더 갈수록 4반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후에 실적에 반영되는 흐름이 있으니 실적이 감익되는 거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원래 한국전력은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기 이전에는요 나쁠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전 과정을 이제 가는 거잖아요. 이 시나리오 안에서 앞서서 전쟁 터지기 이전에 나쁠 것이 없었으니 다시금 여러 가지 회복할 거리가 있다라는 시각으로 이 리포트, 특히 한국전력을 썼습니다. 62,000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한 이후 종전 기대감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가는 얼마큼 더 내려갈까 하나증권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지금 호르무즈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안에 가둬진 배, 좀 쉽게 얘기해서 그게 한 90척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유 그리고 석유 제품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풀리고 해제가 되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갇혀진 상황이니까 1억에서 1.5억 배럴 정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협상이 막 타결이 돼가지고 완전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협상도 또 해야 되고요. 또 공급 정상화되는 데는 어느 정도 지연, 그러니까 리스크는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협 통항 정상화 같은 경우에 하나증권에서는 2달에서 3달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류가 병목되는 것도 그렇고 길의 제거 이슈도 있을 거고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해협이 해제되더라도 앞으로 통상적으로 물류 뭐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상화되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산해양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펙 탈퇴한 UAE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물량 넉넉한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이런 부분에서 증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좀 차질되는 물량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산업적인 그런 현장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부분은 있나 봐요. 그래서 WTI가 당분간 배럴당 75달러에서 85달러 내외로 그 밴드로 좀 오르고 내리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가면은 이제 석유로 이제 비축해내온 재고량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말 되면 이제 하반기 갈수록 WTI는 한 70달러 내외에서 하반 경직성을 좀 나타내면서 그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하나증권의 전략이니까 이 부분 챙기면서 유가와 관련된 산업 그리고 종목들 비교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흐름들, 그에 반응하는 종목들 잘 살피셔야 되는데요. 중복 상장 규제에 대한 이슈가 이제 7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행이 됩니다. 이게 뭐 정책 새 정부 들어서도 많이 좀 언급됐던 부분 중에 좀 한 대목인데요. 자회사 상장을 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단 뭐 예외 항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모회사 일반 주주가 실질적인 동의 절차를 거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은 하겠으나 대부분 자회사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흐름.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들 빨리빨리 탈피하면서 정상화되고 프리미엄 붙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 일목에 있는 정책적인 그런 요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두 가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쪽에서 왜 지주 회사에 대한 느낌을 좀 보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구조 개편을 하려고 하는 기업 쪽에서는 법망, 테두리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주주의 의결권이나 상법 개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봤을 때 휴온스 얘기를 들더라고요. 휴온스가 비상장 4회사 휴온스 랩을 흡수 합병하려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사인 휴온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 그에 대한 주주 가치가 휴온스 랩의 주주나 오너에 고스란히 넘겨지니까 이를 반대하는 그런 주주들이 좀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소액주주를 결집을 해서 3% 룰 얘기는 예전에 머니코드에서도 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준용해서 검토한 그런 일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그때 당시 굉장히 리스크하게 올라온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거거든요. 그룹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뭐 가치를 이전하는 지배구조 관련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은 일반 주주의 동의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고 예, 상법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된 부분 직면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주주들의 마음에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지주사에서 좀 입장에서 투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거는 그 밑에 보시면 되는데 모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좀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자금 조달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SK 에코플랜트가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에 좀 걸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 직접 투자자라고 해서 한 8천억 원 정도 그런 정도로 이제 모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IPO 하려고 자금 조달 그런 부분을 좀 실시했습니다만 이게 좀 무산이 되면서 SK에서 직접 매입하고 그리고 SK 에코플랜트의 자사주를 획득하면서 이거 좀 막아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SK 에코플랜트가 비상장 상태로 지주사에 귀속되는 그런 또 결말이 났기도 했는데 이걸 보면서 앞으로 지주사는 재무 안정성이라는 책임을 조금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중복상제 규제 7월 시행이 되는데 휴온스나 그리고 SK 에코플랜트 사례를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기업을 바라봐야 되는지 인식 또한 좀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대신증권에서 이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눌리는 상황에서도 SK스퀘어는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장중에 160만 원 선 위까지 올라간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유한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기존은 145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SK스퀘어가 SK 하이닉스가 좀 짝꿍이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약간 부담이 됐을 때 SK스퀘어를 하나 이제 대연주로 생각하시고 계신데 올해 들어서 SK스퀘어가 작년과 같이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수익률이 괜찮은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유 지분 가치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그런 느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좀 선방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비중을 10% 초과하면은 단일 펀드 관련해서는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미 좀 넘었죠. 그래서 단일 종목 편입 한도 이런 부분에 비춰서 매월 관련해서 이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쯤에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총입니다. 비중이 한 21%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건 SK스퀘어, SK하이닉스 이런 부분 봤을 때 ADR 상장에 대한 이슈, 주주 환원에 대한 확대, 그러니까 이런 부분 기대, 이런 부분 때문에 긍정적인 매수 패턴을 좀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에 수급, 특히 기관에서 매수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모든 것의 수급은 먼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또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도 올라가고 최근 주가 상승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 중에 주주 환원이라는 모멘텀이 있는데요. 어제였던가요? 언론에서 SK하이닉스 100조 원 정도 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또 공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그런 부분 검토한 적 없습니다라고 또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확대 의지는 있다. 이렇게 또 유한타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한 내년까지 되겠는데 고정 배당에 좀 상향 조정되는 흐름들이 있고 잉여 현금 흐름도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작년 21조에서 올해 146조 확 튑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240조 원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좀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K스퀘어만 봤을 때 올해 현금 흐름이 배당이 한 2천억 원 정도 그리고 자사주 매입 400억 원 정도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제 SK 하이닉스의 배당이 뭔가 결정이 되면 SK스퀘어 역시 주주 환원에 대한 그 의지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점수를 매겼습니다. 목표 주가 거의 200만 원까지 가는군요. 185만 원짜리 오늘 아침에 나왔다라는 점, 유한타증권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시장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이렇게 숨을 고를 때 다시금 재정비를 해서 수익률을 업시킬 수 있는 전략을 빠르게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 코스피 타겟을 올려잡은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힌 리포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11,5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리포트를 직접 쓰신 대신증권의 이경민 FICC 리서치 부장님을 연결을 해서 직접 결정적인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 이경민입니다. 네, 오늘 리포트가 확 눈에 띄더라고요. 코스피가 타깃이 좀 상향 조정되면서 11,500포인트로 말씀하셨는데 결정적 이유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5월 초에 8,800을 제시했을 때보다 반도체 순이익 전망이 13% 정도 상향 조정됐고요. 그리고 비반도체 이익 전망 또한 3% 정도 상향 조정돼서 이익이 올라온 것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반도체 타겟 PER을 7배를 줬는데 이번에는 반도체 상승 사이클의 중간값인 8.8배를 반영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높인 이유는 최근 AI 반도체 계약에 있어서 장기 계약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 하에 반영을 해줬고, 이익 전망 상향 조정과 타겟 PER 상향 조정이 맞물리면은 11,500선이 적정한 코스피 지수 레벨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타겟을 상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 보면은 이 변곡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8월 말, 9월 초이다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건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한 변곡점인지 부탁드립니다. 일단 성장의 방향성은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방향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죠. 성장의 속도나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이 커지는데 저희가 8월 말 9월 초를 변곡점으로 본 첫 번째 이유는 12개월 선행 EPS가 전년 대비 변화율이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말 9월 초를 기점으로 선행 EPS 모멘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레벨업 됐거든요. 기조 효과가 소멸됨에 따라서 2026년 8월 말 9월 초에는 고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통화 정책입니다.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지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축소하는 스케줄을 공개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게 된다면 유동성 위축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 있고 9월 16일 FMC에서 2027년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던져주게 된다면 실적은 모멘텀적인 측면에선 정점을 통과하고 통화 정책은 좀 더 매파적으로 유동성은 좀 더 긴축적으로 가는 그림이 아마 8월 말 9월 초를 기점으로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조건 꺾인다라기보다는 이런 세 가지 변수를 좀 확인하면서 더 끌고 갈지 아니면 거기서 조금씩 리스크 관리를 높여갈지 판단을 하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월 말과 9월 초 변곡점인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7월과 8월까지는 뜨거운 불장이 이어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팁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7월, 8월 시장이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분기 실적 시즌과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 협정을 통한 유가, 물가, 금리, 달러 안정이 맞물리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상승 구간에서는 기존 주도주, 반도체를 비롯한 AI 밸류체인, 피지컬 AI 이 종목들이 좀 레벨을 올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채권 문제 좀 안정되게 된다면 인터넷, 제약바이오 같은 대표적인 성장주, 여기에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닥까지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주면서 아마 7, 8월은 기존 주도주 플러스 성장주로 뜨거운 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8월 말 9월 초에 정점을 통과하게 된다면 저희는 4분기는 박스권 정도로 보고 있어서 순환매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자재 측면에서는 8월 말 9월 초 유가가 $80 밑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된다면 유가에 대한 상품들을 모아가시는 것도 내년까지 열어놨을 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 물가, 달러, 환율, 금리 잘 반영해서 저희 앞으로 마켓나우 2부 머니코드에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을 해서 왜 코스피가 11,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지 그 근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전해드릴게요. 자,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방산주, JP모건에서요,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여기 제시된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4개의 종목을 모두 비중 확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목표 주가를 기술을 해놨으니까 그 목표가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리고 독일의 라인 메탈이 의미 있는 협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유럽의 방공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를 이제 추진을 하는 거고, 이게 단순히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무기를 조달받는 것에 더해서 우리의 무기 그 시스템 좀 배워보고자 하는 의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 좀 도움을 받는 그런 느낌이 유럽에서는 있는 거고요.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해서 이제 지상에서 위로 쏘아 붙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전투기 드론 미사일을 공격하는 그런 거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그 개발에 좀 집중할 것으로 보이면서 첫 순서는 이제 미사일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협력을 좀 강화하면서 무기의 그 틀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탑픽 관심주로도 거론이 됐으니까 잘 챙겨보시고요. 여기 목표 주가는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각각 잘 봐야 되는 이유도 써놨는데요. 지금 유럽 쪽에 빨리 무기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전략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늙었거든요. 노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새 걸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약 80조 원 정도 이후 미사일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수요가 좀 데이터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와 더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확실한 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콕집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K방산주는 지금 올라타야 될 시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비중 확대 전략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5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다른 종목들은 좀 눌리고 있을 때 비중 확대 기회를 노려봐야 될지 여러분들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앞서서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이 코스피가 11,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IT 관련주, 뭐 반도체 포함되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성장주 이런 부분을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스토리텔링을 좀 받아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오늘 바이오 섹터 분석을 했더라고요. 사실 이제 6월 22일에 바이오 USA 열리거든요. 근데 그거 이후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섹터에서는 비수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관련해서도 비수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좀 눌리는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시기별로 좀 전략적으로 포인트를 잡아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7월과 8월 같은 경우에는 R&D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R&D 데이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리가켄 바이오, 올릭스, 한미약품 정도로 좀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R&D 데이에 어떤 또 이슈가 나오는지는 좀 참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9월 같은 경우에도 세계 폐암학회랑 그리고 유럽 당뇨병 학회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을 보면은 폐암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도 관심이 좀 줄었죠. 그리고 비만 치료 관련제도 뭐 부각은 되고 있으나 최근 기사는 많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월에 진행이 되는 유럽 종양 학회 이 정도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중에 이제 코스닥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약 바이오가 뛰어야 코스닥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해드린 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민성장펀드와 연결돼서 좀 봐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코스닥 제약 바이오 종목
종목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동아소시홀딩스라는 그런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회사가 비티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저리 대출을 한 부분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CDMO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했고요. 영업이 괜찮은데 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 그리고 ST팜도 긍정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성장 펀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첨단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죠. 이 목적성만 보더라도 순수 바이오텍도 볼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대표적으로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D&D 파마대 최근 관심사이죠. 그리고 올릭스까지 이러한 종목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다만 승강제 프리미엄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대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 정확한 뭐 개수나 뭐 여러 가지 폭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7월 1일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스타 30주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잠시 두시고 이슈 나온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틀을 한번 훑어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럼 6월 같은 경우에는 탑픽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미약품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올릭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은 희귀약품인데 단장 증후군이라고 해서 소네페 글루타이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장이 굉장히 짧아서 뭐 수액이나 영양제를 잘 흡수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걸 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일라이릴리 향 기술 이전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시원하게 가지 못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공시 이후 시총이 1조 5천억 원 정도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조정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의지 있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연간 한 건 이상의 라이선스 아웃을 할 수 있다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뒀고요. 오히려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수주가 조금 더 붙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봐서 코스피에서는 한미약품이 그래도 6월에 바이오 제약 쪽에 탑픽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알테오젠의 품목이나 처방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실적을 이 둘이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잔류 결정했을 경우에 조금 더 주가에 오히려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증권이 이렇게 분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롤릭스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서 이제 로레알 쪽에 계열사의 VC 투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못 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릭스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이 105억 원 투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단순 투자 목적이라면 더 크게 베팅했을 법. 그러니까 105억 원 투자 그림엔 더 큰 그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알테오젠, 올릭스 이런 세 종목을 중심으로 6월 탑픽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주 봐야 되는데 AIDC는 AI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내년입니다. 3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데이터 센터의 통신주가 아직도 긍정적인 모멘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된 거고요. AI 인프라 수요가 높아지면서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뭐 다른 섹터에서도 아직까지도 그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에서는 우리나라, 특히 아시아 태평양을 우리나라를 아시아 태평양의 하나의 큰 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사실 입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입지보다 더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밑에 기술했는데 전력 밀도라든지 냉각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중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 에너지 효율은 얼마나 날 수 있는지, 네트워크는 잘 발달됐는지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얘기 좀 해줬고요. 비수도권에서도 이제 수도권 말고 하이퍼스케일러 일러들의 그 여러 가지 사이즈 구축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통신주 AI 시대에 든든한 모멘텀을 갖고 또 한 번 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도 산업별 이슈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CI 삼성증권에서 얘기했는데 여기가 좀 이익이 강하게 나타날 모양인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올렸고 기존 대비 3% 추가적으로 상향했다라는 점 밝혀드리면서 올해와 내년 연간 이익 전망치가 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추정치 대비해서 25% 상향 조정될 것으로 봤고요. 베이지 케미칼과 그리고 카본 케미칼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데 베이지 케미칼만 보더라도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10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카본 케미칼 같은 경우에 그래도 높은 수익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는 턴 어라운드 가능한데요. 인산, 과산화 수소 이쪽은 사실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느낌이 있고 폴리실리콘이 그 다음 바통을 이어서 4분기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요소는 참고 정도 하시고요. 카본 케미칼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높은 수익성 앞에 카본 케미칼 있잖아요. 요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물론 이제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관련해서 수익성은 낮아질 수 있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더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바 긍정적인 실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OCI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익 전망이 있으면서 강한 실적이 이끌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대백화점 역시나 최근 이제 변동성 파고 이런 부분을 많이 겪다 보니까 실적에 맞춰서 증권사들도 리포트를 내는 것 같고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의 목표주가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백화점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켓나우 2부에서도 모신 연구원 중에 현대백화점을 또 픽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증권사에서 현대백화점을 픽했고 그게 스페이스X급 실적이라고 또 언급을 해서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목표주가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2분기 영업이익이 그래도 29% 성장하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백화점 기존 성장률 이런 부분 한 10%대 중반 나올 거고요. 전 품목이 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명품 있고 의류, 패션, 잡화 이런 쪽이고요. 그리고 면세점 수익 개선과 더불어서 공항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늘면서 진우수 부진한 것을 상쇄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역시 상반기 이어서 하반기 실적은 더 강화될 것으로 나타나는데 더 현대글로벌 요즘 장사 잘 되나 보죠. 사업이 성장 가능성도 더 덧붙여졌으니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실적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되고 있고 저희가 강한 이익 체력을 갖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 해서 머니코드에서 발굴해 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FOMC는 의외로 좀 매파적이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 안에 인사이트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걸 분석하는지. 메리츠 증권의 윤여삼 연구위원을 연결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번 FOMC 분석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채권 담당 윤여삼입니다. 네, FOMC 이번 분석 자료를 쭉 보니까 비교적 불확실성이 좀 확대됐다 이러한 코멘트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워시의 데뷔전으로 기대가 좀 높았는데요. 이 기존의 연준이 제시하던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쪽을 대규모 줄이면서 정책의 이제 불확실성과 정책의 신뢰성이 저해되는 부분을 좀 줄이겠다. 그러면서 본인은 오늘 그 19명의 인사들이 제시하는 점도표에 점을 찍지도 않았고요. 근데 전체적인 톤은 성명서 내용도 엄청 압축적으로 줄였는데 물가 안정이 제일 우선이다. 지난 3월 달에 올해 물가 2.7%를 제시했던 것 대비 3.6%로 굉장히 큰 폭의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연준 통화정책의 가장 초점이며 오늘 점도표도 연내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인상 주장이 전체 18명 중에 9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인상 전망이 늘어나는 매파적인 회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그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역시나 물가 안정 최우선 포인트로 꼽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회견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 국채 금리가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내렸죠.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진단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뭐 연내 지금 선물 시장은 두 차례 가까운 금리 인상 가능성들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그 부분이 미국채 2년 금리가 오늘 13bp 오르면서 4.18. 그래도 뭐 전쟁 중에 기록했던 고점 수준에서 아주 많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감들은 커졌다라는 쪽인데 그래서 주가지 달러는 강세로 가고 주가 지수는 또 이제 FOMC 과정에서 1%가 넘는 하락세로 전환되는 부담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걸 또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워시 신입 의장이 굉장히 도비시한 의견을 들고 나왔다면 오늘 미국채 30년 금리는 아이러니하게도 1bp가 하락했거든요. 이 물가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책무의 또 노력의 결과가 장기 금리 조금 안정시켰다는 게 도비시하게 나왔을 때 오히려 장기 금리가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 부담을 더 줬을 거라는 거죠. 오늘 당장 좋기보다는 나중에 이 인플레이션과 전체적인 시장 금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오늘 매파적인 스탠스가 단기 주가에는 부담이지만 3분기까지 미국의 주요 지표들, 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월드컵이라든지 세금 환급 때문에 소비가 좀 견고하게 어제 미국 5월 소매 판매도 잘 나왔지만 저희는 높아진 물가와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가 좀 긴축적으로 전환된 것 때문에 소비라든지 이런 쪽에 부담이 꽤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면서 지금은 좋은 지표가 오히려 주식시장, 주식시장에 나쁜 쪽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3분기에는 조금 미국의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이제 소득 여건들 위축과 함께 조금 슬로우해지면 나쁜 지표가 오히려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들을 좀 덜어주면서 좋아질 수 있는 환경 쪽으로 흐르지 않겠냐. 지금 당장 단기 금리가 많이 오른 거에 너무 휘둘려서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를 생각을 할 수 있었네요. 그러니까 오늘 그 FOMC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매파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매파적이라고 한참 실망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씨 그러니까 만에 하나 비둘기파 쪽으로 해석이 됐다라면 이게 장기 금리에 영향을 줘서 결국 물가 안정, 그들이 정말 원하는 그 포인트를 놓칠 가능성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뭔가 성견지명이 있는 그런 전략이었나라는 생각도 한켠으로 하게 되는데 오늘 외국인 매도 환율은 1,52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전략을 어떻게 구축을 해나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방주사를 맞은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연준의 긴축은 분명히 어제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1,530원 근처까지 오를 정도로 엔데프 시장에서 좀 부담을 주고 있고요. 그 부분이 오늘 또 주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또 매도세로 연결될 가능성을 좀 지지합니다. 당분간은 우리 국내 시장이 그동안 반도체 주도하에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에 일부 부담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앞서 얘기드렸다시피 이거는 예방주사를 맞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긴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되 이런 부담들이 미국의 또 소비라든지 고용 지표들의 둔화로 이어질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한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작년에 75, 24년에는 100bp 인하를 했죠. 이런 부분들의 또 부동산 환경의 전환들을 3분기 뒷단에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FOMC까지는 이런 긴장감이 조금 더 유지되겠지만 9월 FOMC가 승부처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국내 시장은 지금 미국 통화 정책의 단기적인 뭐 외국인 매도의 부담은 있겠지만 추세 자체를 지금 꺾였다라고 걱정할 단계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 FOMC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7월보다 9월 FOMC가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추세가 꺾일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 관련해서 좋은 인사이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여상 메리츠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FOMC 쭉 한 번에 정리를 해갔고요. 좋은 인사이트 또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시장이 못 간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또 장중 최고점을 찍었으니까. 다만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는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주춤주춤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누르고 있는 흐름들 양쪽 사이드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하라. 증권주를 이러한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이었고요. 증권주 다시금 이제 밸류가 많이 낮아졌으니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거 이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채권 관련해서 평가 손실이 나오는데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채권 포지션에 대한 해지 전략을 이미 해놓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오히려 자금은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식 평가 이익이 날 겁니다. 그럼 이게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리테일 쪽은 좋은 것으로 더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6월 거래대금만 101조 원 정도이고 역시 이러다 보니까 실적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2분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20% 정도 기존 대비 상향 조정된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주 레벨업 시기에 두 가지 토픽주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이게 자회사 고유 자금을 운용하는 그 루틴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은 뭐 예금, 적금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주식이나 ETF, 개인 투자자들 관심 많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평가 이익이 훨씬 높아지는 흐름들, 긍정적인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바로 운용력 방식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증권입니다. BK는 증권 수수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WM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 채권 뭐 이런 쪽, 펀드 이런 쪽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수익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50% 정도 되는데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거래대금 뛰면서 실적 붙는다라는 부분 앞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모멘텀은 두나무 지분 취득입니다. 삼성그룹이 두나무 지분을 취득했는데 삼성카드, 삼성 SDS 이런 부분에서 그 지분을 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생태계를 확장시키려는 의도 이런 부분이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각이 그런 계열사가 두나무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각 계열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리밸런싱 이런 부분으로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됐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주 토픽 두 종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오늘 보면 이제 삼성전자 잘 가고, 그리고 뒤에 나올 이제 SK하이닉스도 오늘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쓴 흐름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저앉지 않은 이유가 이 두 종목이 오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사에서 뭐 오늘도 그렇고요. 어제 저희 머니코드에서 한번 분석을 해주셨던 유진투자증권의 손인준 연구원이 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56만 원까지 올려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한번 인터뷰하는 시간을 저희가 또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 48만 원짜리 목표 주가 올린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이걸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좀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이 좀 포커스로 할 만한 것만 성과급 이슈 좀 주주 환원 요것만 좀 붙였고요. 내년 영업이익 한 8% 정도 추가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뭐 메모리, 파운드리, 가치 이런 부분이 좋다 보니까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거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성과급 이슈 때문에 얼만큼 실적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을까 투자 입장에선 당연히 이제 고려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업이익 대비 10% 성과급 이런 부분을 좀 책정이 된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증권에서는 LPDDR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가격이 2분기, 3분기 예상보다 더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히려 성과급 이슈를 상쇄할 만큼 뭔가 실적을 낼 그런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최근 오르는 이유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슈 이게 좀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잉여 현금 흐름만 하더라도 308조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50% 주주 환원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반 딱 쳐도 약 153 정도 조원 정도 이런 부분 이제 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사주 배당금 그리고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 4.3% 수준까지 데이터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워낙 이제 오늘 사상 최고가 갔고, SK 스퀘어 역시 신고가 갔고, 닉스보다 빠르다 지속적으로 좋은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 순자산 가치에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둘이 좀 같이 가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요. 하이닉스 배당 잘 나오면 SK 스퀘어 더 좋은 흐름이다라는 것 이미 머니코드에서 언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사주 이슈와 DL 발행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서 왜 현금 유입으로 인한 주가 상승 촉매제가 가능할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오늘 이 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의 지분율 좀 갖고 있잖아요. 한 20.5%인데 DR 신주 발행이라고 해서 이게 해외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뉴욕 증시에서 뭐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을 잘 거래할 수 있게끔 한 신주 D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이제 하이닉스 지분율 한 20.5% 정도 되는데 신주를 발행했을 때 한 2.5% 정도, 그러니까 45조 이내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상 거기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하이닉스 지분율 20%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떨어뜨리면은 공정거래법상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봤을 때 2.5% 45조 이내로 요걸 이제 발행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여기 보시면 DR을 5% 정도 발행을 했을 때 이게 SK 하이닉스의 지분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공정거래법상 저촉될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20%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고 만일 이렇게 떨어졌을 때 뭔가 대책으로 메꿔야 하는 부분이 메워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원주 그만큼 45조 원을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하고 소각을 했을 때 다시 20%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주 45조 원 취득 소각이 과연 필요할 수 있을지 이 개념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이렇게 스퀘어가 뛰는 이유, SK 하이닉스가 좋은 이유는 둘 다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그런 메리트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순자산 가치 할인율 SK 스퀘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년까지 30% 이하로 낮추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훨씬 목표치보다 속도를 더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에 52.7% 이거를 1년 만에 27년도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이런 목표를 더 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주가 할인율 이걸 좀 낮춘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의 자금이 몰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SK 스퀘어 닉스보다 빠르다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UBS에서 LNF 거의 뭐 매도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국내 증권사에서도 뭐 이 가격대는 아니지만 LNF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UBS에서 LNF의 기존 목표가가 54,000원에서 104,000원을 올려서 거의 뭐 2배 이상 뛴 거잖아요. 이것만 보시면 많이 올렸네라고 싶겠지만 사실상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거의 30% 빠진 목표 주가를 제시했으니 매도 리포트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매도 사이드에서 얘기를 하냐 봤을 때 UBS는 LNF를 보는 시각이 너무 과도한 밸류, 너무 주가가 선반영해서 지금 위치가 고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NCM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테슬라, 그러니까 상하이양, NCM 그런 지위가 점차적으로 영토를 좀 잃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LG화학에 잠식되고 있다라는 그런 근거도 제시를 하면서 28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70%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이나 프리 LF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중국산 아닌 거 그런 부분도 역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거의 400% 가깝게 되면서 재무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주당 손실 추정치 마이너스 76%로 제시를 했는데 물량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평균 판매 단가가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을 테니까 보수적으로 측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적을 개선시킬 만한 요인이 부족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 뭐 긍정적인 리포트도 있지만 오늘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하향 소식까지 전해졌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르면 10월에 시행될 예정이고 코스닥 승강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좀 살리자 부흥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세그먼트라고 해서 원래는 170개사였는데 이게 갑자기 100개로 줄더니 이게 또 70개로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량주의 희소성이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뭐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났는데 가능한 이유가 어제 거래소의 첫 자문단이 이제 세워지면서 개최를 해서 이게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2022년도 11월에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대비해 보면서 여기에서 투자 전략에 알맞는 종목을 골라보자 이런 의미로 이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50개사가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데 추종 ETF가 2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료기기 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보시면 시젠, 파마 리서치, 클래시스 의료기기 중에 근데 시젠은 이번에 처음 편입이 됐거든요. 이 종목을 좀 보시고요. 결국 이제 프리미엄 세그먼트가 70개로 제한이 됐다라고 하니까 70개 사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지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걸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에서 찾아보니까 시총 70위권에서 휴젤, 고용, LNC 바이오 이런 부분도 후보군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는 키움증권인데 의료기기 프리미엄의 급행열차를 탈 종목을 지금 빨리 가려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전에 제도에 좀 정착되어 있는 종목들 옥석가리기 필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강세, 특히 2차 전지 강세 이런 흐름들이 응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LS증권 염승한 이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방 배당에 대한 굉장히 괜찮은 자료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 직접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 연결로 염승한 이사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배당이 대박이다라는 전제하에 오늘도 오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힘이 응축되어 있는 건지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을 좀 검토 중인 걸로 좀 알려졌는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3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번 돈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가 번 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비라든가 각종 비용들 다 제외하고 남는 그 잉여 현금 흐름의 절반을 원래 이제 특별 주주 환원 형태로 돌려주고요. 또 SK하이닉스도 한 50% 이제 삼성전자랑 좀 비슷하게 그걸 좀 재원으로 해서 일단 이제 주주 환원을 좀 검토 중이라는 그런 좀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정을 해본 거죠. 올해 이제 FM 가이드 기준으로 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잉여 현금 흐름 추정치가 다 나와 있거든요. 26년, 27년, 28년. 그거를 절반을 준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그냥 배당 형태로 준다고 좀 가정을 했더니 일단 올해 2026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약 배당 수익률이 4.8%, 하이닉스가 한 4.2% 정도 나오고 또 27년에는 삼성전자가 7%, 하이닉스가 6.9%, 28년에는 삼성전자 7.5%, SK하이닉스가 7.1% 정도의 이제 배당 수익률을 지금 이제 예상할 걸로 한번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참 높네요. 올해까지는 4%였는데 내년 가면 7%까지 뛰고 또 후년도 7.5%까지 뛰니까 괜찮은 주주 환원 여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추정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복합 분석해서 내신 그런 재료인데 더 어떤 함의가 있을지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고 돈 잘 벌고 그러면서 주가도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투자할 때 시세 차익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주주들한테 또 받을 수 있는 주주들이 몫이죠. 이 배당 또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 주주환원인데 그런 측면에서 주주환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역대급으로 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굉장히 큰 주주 환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밑을 막아주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뭐 이 금액을 이 배당 수익률이 무조건 나온다는 아닙니다. 변수는 있으니까 뭐 다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본 건데 이렇게 높은 배당 수익률을 준다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투자해서 뭐 수익을 내는 부분도 있지만 뭐 은행 이자의 한 2배가 넘는 그런 또 배당들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장기 투자할 때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한 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원하는 또 밸류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은 그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면 시장에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좀 강력하지 않을까. 다른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쪽에서 번 돈의 50%를 주주 환원으로 쏜다라는 걸 보고 SK 하이닉스 역시 절반 정도를 주주 환원에 배당을 하겠다. 이런 또 시나리오를 예상케 하는데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또 정부가 원하는 바여서 기업적으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략 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신고가 찍은 이유도 이게 좀 바탕이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괜찮은 분석 자료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도체 강세 그리고 코스피 또 최고가 찍은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여력에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인사이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가지만 오늘 삼성전기도 오늘 시장에서 8%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계속해서 국내 증권사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목표 주가 최상단이 또 한 번 나왔는데 300만 원으로 KB증권이 올려잡았고 기존 대비해서 36% 상향 조정한 그런 목표 주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MLCC 패키징 기판 이 두 축이 있다라는 거 머니코드에서 자주 언급해드렸는데 초황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오르는데 68%에서 73%로 추가적으로 상향이 되면서 목표 주가 300만 원의 근거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AI 서버용 이런 제품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아무나 또 만들 수가 없습니다. MLCC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이고요. 그리고 패키징 기판에는 대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고용량이고 대면적.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몇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삼성전기가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탑재량이 2배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급은 더 타이트해집니다. 이걸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은 몇 안 되는데 수급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력 우위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과 일본이 지속적으로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워낙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 히토류 한 의존도가 60에서 70% 정도인데 1월에 히토류 수출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3월 같은 경우에 4월 같은 경우 수출량이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이상 줄어든 그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도 더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계속적인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에는 중국과 일본이 싸울 때 훨씬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의 MLCC 생산이 차질이 생기면 그 수혜는 오로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파르게 튀고 있고 목표가 300만 원까지 얼마 안 남은 듯한데 이런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잘 순항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켓나우 2부에서 JTBC 회사의 회생 절차, 이 파산, 요런 이슈를 자세히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JTBC를 비롯해서 중앙그룹 계열사들 굉장히 어렵죠. 유동화증권 원리금이 한 JTBC만 보더라도 206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중앙그룹의 5개사가 지금 현재 회생 절차와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데 JTBC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다. 이런 내용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금융권에 대한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 과연 괜찮을까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LS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뭐 6개사 금융권만 봤을 때 신용공여라고 하면은 뭐 금융권이 기업을 위해서 돈을 불려준 자금, 뭐 투자한 자금 이런 부분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건데 약 2조 가까이 1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익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에 노출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나열해 봤을 때 은행이 가장 셉니다. 은행 그리고 증권 다음에 캐피탈 이 정도 되겠는데 은행의 익스포저가 6,300억 원 이상이 되는 거고 증권 같은 경우에는 1,557억 원 정도 되는 거 그 후순위가 이제 캐피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은행 지주 한 7개 모아 보니까요. 그 익스포저가 약 6,300억 원이다. 이렇게 좀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 7개의 금융, 이쪽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된 게 이제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입니다. 이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지금 리스크가 한 70% 정도 이제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금융이 3,600억 원 정도, 우리금융은 1,361억 원 정도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이제 증권인데 그러니까 금융권의 자회사 이쪽을 제외하고는 이제 증권에서 한양 증권이겠죠. 그리고 NH투자증권인데 NH투자증권이 한 130억 원 정도 좀 집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험과 캐피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하나와 우리금융이 약 70% 익스포저가 비중이 되고 그다음에 증권, 보험, 캐피탈인데 노출은 그 다음으로 갈수록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금융권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영향은 좀 미미하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눈에 띄는 건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요 부분이 있는데 하나금융 쪽만 봐도 신용공여 쪽에서 봤을 때 담보 비출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영향권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와 우리 봤을 때 가장 좀 리스크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추가 충당금 적립 규모는 300억 원에서 한 5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있는 그런 금융권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금융과 증권과 보험 캐피탈로 나눠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하나금융 우리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이제 담보 비율이 높기 때문에 훨씬 리스크는 좀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서 봤을 때 영향권은 뭐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JTBC 어쨌든 굉장히 중앙 그룹 자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에 맞는 타격은 금융권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투자 전략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산 쪽에 좀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러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생산법이라고 해서 제708조 조치를 이제 발동을 시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전쟁부 장관 있잖아요. 그에게 어떠한 권한을 위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업체와 무언가 이제 자발적으로 협력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자각을 하는 거죠. 탄약과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이제 제약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보시면 708조 조치를 발동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타이틀 7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걸 보니까 7개의 체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137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예전엔 7개 체계가 있었는데 지금 한 3개 정도 체계가 남겨 있는데 137 다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을 조치를 발동한 그 세부 내역을 보니까 그거는 타이틀 7, 타이틀 7에 해당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1번과 3번 체계에 비해서 쉽게 해서 훨씬 뭐라고 할까? 즉각적인 강제력이나 재정 효과는 제한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뭐 직접 투자를 하거나 무기를 직접 사거나 아니면 투자금을 주거나 그런 게 13이라면 7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조치한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재고 부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장기전에 대비한 그런 국방 전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한 이유는 앞서서도 탄약 미사일 공급 제약을 지적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탄약과 미사일 공급 같은 경우에는 병목이 좀 심각하다. 그걸 공식화한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탄약과 미사일의 노출도가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RTX와 로키드 마틴이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시설, 증설이나 여러 가지 부품을 대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바 단기적인 영향은 있어도 장기적인 부분은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하나증권에서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생산법 발동에 따른 전략들 미국 쪽에서는 일부 수혜가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인 부분에 좀 그칠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대신증권에서 한정기술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대비해서 목표 주가 한 10% 정도 낮췄고요. 19만 5천 원으로 낮췄는데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은 긍정적이라고 봤지만 그래도 단기 모멘텀은 불확실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그 단기 모멘텀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어제였습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이 됐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미국의 원전에 지분 투자하거나 그리고 EPC 설계 조달 공시 이런 부분이거나 기자재 수주 기반을 이제 마련하기 위한 그런 공사가 이제 출발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투자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형 원전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SMR에 투자하는 것인지 이게 불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수혜가 한정기술은 받기 약간 애매하니까 이것을 목표 주가를 낮추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형 원전일 것인가 SMR일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투자의 방식이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정을 해본다면 대형 원전으로 미국 1호 투자가 만약에 그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워낙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원전에 대한 상업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SMR로 가면은 워낙 여기에서는 그 설계 기반으로 많은 업체가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상업 운전 기반의 레퍼런스는 한정 기술이 갖고 있지 않고 워낙 다양한 기업이 여기에 참여할 것으로 이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더 불명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인가 SMR인가 봤을 때 대형 원전 쪽으로 미국 1호 투자가 가야지 더 긍정적인 상황임에는 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나 미국 동부 그리고 중부 쪽에서 청정 기저 발전을 위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향후 미국 대형 원전 참여 모멘텀에 대한 수준은 조금 더 기대감은 더 클 가능성은 있다라는 데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뭔가 불명확한 그런 방향성 제시 때문에 한정 기술의 목표 주가는 일단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대형 원전인지 SMR인지 그런 방향성이 좀 명확해질 때까지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증권 다음 주에 통신 장비주 어떻게 전략을 대비할까요? 그에 대한 답을 일단 해놨더라고요. 지금 통신 장비주가 예상 대비해서 좀 가파르게 떨어진 흐름들이 이번 주에 포착이 됐습니다. 미국, 유럽 통신 장비주 대비해서 낙폭이 너무 과대했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2분기 실적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3분기 이후에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수주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지만 신규 주파수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랜이라고 해서 이제 통신 기지국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AI를 붙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신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망 품질을 좋게 하고 뭐 효율을 또 뛰어나게 하고 이런 걸 AI 랜이라고 하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피지컬 AI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어쨌든 통신주, 통신 장비 섹터는 앞으로 투자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7년 만에 신규 5G 요금제 출시 용인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는 바 이번 주는 과대 낙폭된 흐름들 있지만 향후 이런 부분을 딛고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역시 그런 부분이 차근차근 쌓여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AI 랜 진출을 좀 본격화했거든요. 그러니까 AI, 피지컬 AI 여러 가지 시대에 봤을 때 통신에 AI를 붙여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트렌드가 이미 좀 갖추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5G SA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5G 된다라고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CC6G 구축을 촉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품, 장비 쪽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료 부품은 뭐냐면 기지국이 있잖아요. 근데 기지국에 전파를 잘 쌓아야 되는데 그런 장비, 그렇게 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프론트홀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의 통신 있잖아요. 그 장비, 그 통신 장비와 장비 사이에 데이터 이제 주고받잖아요. 그걸 잘 해주는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빌딩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안에 5G나 또 6G 교환이 좀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I 시대에 이런 통신 장비 섹터는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 증권사 연구원이 좀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통신 섹터에서는 SK텔레콤이 좀 유리하다라고 언급했는데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익 괜찮고 배당 모멘텀 있고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또 엔비디아와 협력하면서 AI 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수혜를 통신 3사 중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신 장비 섹터에서는 KMW, RFHIC, HFR 이쪽이 여전히 매수 권역 안에 든 종목이다라고 언급했으니까 다음 주 통신 장비주 이러한 느낌으로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